마지막 10강으로서 장애도 꺾지 못한 예술론, 장애인 예술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서양의 장애인 예술가들은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호메로스라든가 뭐 세르반테스라든가 아니면 사마천 같은 사람을 기억할 텐데, 우리나라에도 과연 전통시대에 장애인 예술가들이 있었을까? 과연 누가 있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역사에서라든가 교과서에서 이 사람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의외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위인들이 또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랬죠. 세종대왕도 우리는 장애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숙종대왕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예술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 쪽의 문인들, 그리고 그림 쪽의 그 화가들, 그리고 음악 쪽의 이 소위 말 음악가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인들 중에서는 유은태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반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이제 시각장애를 입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를 굉장히 잘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잘 지은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시각장애를 입으면서 전복가로서 활동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점을 칠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남의 운명을 점을 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교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사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전기의 청각장애인 시인이었었는데요. 의외로 아버지 그 고득정도 굉장히 문무가 뛰어나고 특히 이 문해 능력이 뛰어났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그 일종의 시로서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수제 조성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창성감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는데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한 작품인데 그 사람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절수제 조성기는 어디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허생전에 보면 나옵니다. 허생전에 그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적국의 사신을 보낼 만한 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허생이 바로 꼽은 사람이 절수제 조성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학문적으로 뛰어났는지.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척추장애인, 바로 곱추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공부도 집안 전체가 다 굉장히 그런 어떤 학자 집안이었었는데요. 20살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낙마 사건으로 인해서 척추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이제 틀어박혀서 학문에만 전념하는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풍이라든가 여러 질병들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 집안에서 학문에만 전념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조선 후기의 최고의 학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집, 절수제집이라든가 소설, 창성감이록을 남겼던,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잘 조명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인 중에서 또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조때 사람인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은 여학 문인이었죠. 그 지금 현재 경복궁 그 일종의 옆쪽 그 북서쪽이죠. 바로 그 인왕산 아래에 옥인동 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여학 문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출판인이었고 또 아동 교육자였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아이들, 특히 서민층 아이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천자문이라든가 명심보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양반 사대부들을 위한 그 아동용 교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 원남이나 계몽편 같은
중인층 이하의 서민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여러 교재들을 자기가 직접 출판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서당까지 열어서 그 교재들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페스탈로치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장호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어린이의 수도파 방정환 이전에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치주가 있는데요. 강치주 같은 경우는 무릉지방에 살았던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일종의 그 여학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생각보다는 그 이제 뭐랄까요? 그 글솜씨는 뛰어났지만 젊었을 때 이 사람도 호기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그 지체장애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시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사대부들과 함께 겨눌 정도로, 그리고 일반 사대부들이 이 사람 밑에 가서 일종의 그 시를 배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위에 강희천이라든가 지효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강희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잘 안 알려졌지만 천주교, 그러니까 신유박해 때 그 천주교의 그 주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희생됐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천주교에 심취했고 또 정감록에 심취해가지고 했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화가로서는 뭐냐면 최북하고 조광진, 이게 화가로서는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그 장애인 화가 중에서는 최북을 들 수가 있는데, 영조 때 인물입니다. 한쪽 눈을 가진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일종의 직업 화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홍도 같이 도화서 화원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림만 그려서 팔아먹고 살던 직업 화가로서의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술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그 술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금강산 여행에 갔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산수화가 아주 뛰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금강산에 얽힌 산수화들은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그 장승업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신윤복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최북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대의 그 문헌 기록들을 보면 최북이 조선 후기의 최고의 일종의 화가였다라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서예가 그 조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 글씨를 아주 잘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굉장히 명필이었고, 그래서 조선시대 그 가장 글씨를 잘 썼던 투사 그 김정희 아시죠? 김정희는 굉장히 꼼꼼한 깐깐한 일종의 비평가였는데, 조광진만은 굉장히 극찬을 했던 일종의 사람입니다. 이 조광진은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글솜씨가, 글씨의 솜씨가 워낙에 뛰어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역시 글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가들인데요. 조선시대 음악가들은 주로 관현맹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관현맹인 출신자들 중에 음악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쭉 해서 나오는데요. 맨 먼저 이반, 김복산, 정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세종대 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관현맹인들인데, 이반은 현금을 잘 탔고 정범하고 김복산은 가야금을 잘 탔다고 합니다. 가야금은 당대 사대부들이 가장 좋아했던 악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 김복산이 가장 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야금을 워낙에 잘 타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특별히 벼슬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이 이제 이마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종대 때 관현맹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가야금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2번씩이나 장학원에 전학,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악공들의 이제 우두머리인데 바로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자 역할을 2번씩이나 했었던,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가야금 솜씨가 그 정도로 뛰어났던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백옥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기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기녀였었는데 이 사람은 가무하고 악기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여러 기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성 그 음악가 중에서는 이 바로 시각장애인 음악가로서 바로 이 백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난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반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기가 관현맹인에 들어가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스스로 이제 그 아쟁을 배워가지고 그냥 스스로 음악에 심취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균관에 나온 뒤로 그 자기가 이제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부터 악기에 굉장히 심취해서 한 번은 남산 기슭에서 이제 일종의 사당 근처에서 아쟁을 탔는데 그 소리가 워낙에 그 감명이 깊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당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울부짖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한마디로 그 신을 통할 정도로 신통할 정도로 아무튼 이 아쟁 솜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 백성이, 윤동영, 선봉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음악가들은 대부분이 유랑놀이패들, 소위 말하면 떠돌이 음악가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백성이라든가 윤동영도 마찬가지 그 다 떠돌이 시각장애이면서 떠돌이 음악가 출신이었고 이 윤동영은 특히 검은고가 뛰어났고 그 다음에 선봉사 같은 경우는 거리의 악사라고 하죠. 거리에서 아주 유명했던 바로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관현맹인 제도가 좀 흐트러지면서 내가 생각할 때 떠돌이 악사들이 유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뿐만 해도 굉장히 문인이라든가 화가라든가 음악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별다르게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술사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걸 별도로 좀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어봤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장애인들은 지금처럼 장애라고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와 비장애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몸이라든가 먹고 사는 건 힘들었을지 몰라도 장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차별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라든가 일제시대에 와서는 그런 게 이루어졌겠지만 그 이전만 해도 장애를 크게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따져줬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 살게 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것, 더불어 살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외곽지대라든가 아니면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세상에서 어울려 살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관직이라든가 직업을 줌으로써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항상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게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또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